안녕하십니까. 우유사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목이 우유 검사 문제 있다. 부산 우유 2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설명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하는 설명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올리지 못한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된 건 저번 시간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2023년도 10월 3일 날 개천절에 부산우유 책임 수의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지비전 검사라든지 원유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날 지비 차량 50175 이 차가 이제 농가에서 지비전 검사를 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호수를 꼽아서 집유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후에 112에 신고를 하고 이제 이 차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다음 농장에서 경찰하고 이제 검거를 했는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검거해서 이 경찰관하고 저하고 운전기사하고 세 사람이 하는 그 녹취록에도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일지가 없다. 목장별 원유 검사 일지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지비준 검사 기록을 지비장에 가서 한다. 왜냐하면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원유 검사 일지에는 시간을 기록하고 일지라는 건 이제 시간, 육가원칙에 따라서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 같은 거는 기록을 안 하고 아무런 검사 자체를 안 하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관심 있게 원유 검사 일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루어진 또 일지가 있어요. 검사 일지가 있는데 그 검사 일지하고 대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검사를 했다는 비중이 엉터리로 기록된 거. 그 다음에 온도, 제일 중요한 온도가 잘못 조작됐다는 거.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빙그레 우유에 법원에 제출한 원유 목장별 원유 검사 일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 보면 항상 3시간 이상 운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유의 온도차가 한여름에 9월달에 9월 1일 하고 9월 한 20일 정도 9월달에 바깥온도가 30도가 넘는 이런 날에도 항상 0.2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아니 이거는 상식 이하의 행위죠. 왜냐하면 한여름에 그 단열재로 쌓여져 있는 탱크로리에 냉동기도 없이 3시간을 운행을 하는데 우유가 5도만 넘어가도 농장에서 집유를 하지 말라고 그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0.2도 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어저께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원유라는 걸 목장에서 채취를 할 때, 젖소로부터 채취를 할 때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이렇게 젖을 짜서 원유 냉각기라는 탱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 원유 탱크 냉각기라는 데서 전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리죠. 5도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돼 있는데 새벽 시간에 젖소에서 30도가 넘는 우유를 짜서 양이 많죠. 양이 많은 걸 온유 냉각기에 넣으면 집유 차량이 농장에 도착을 해서 집유를 할 때 5도 이하로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전문가한테 제치된 걸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30도가 넘고 양도 많은 원유를 원유 냉각기에 넣어서 새벽에 넣어서 짜서 넣었는데 집유차가 새벽에 온다고요. 와가지고 6시에 출발을 해서 공장에서 출발을 해서 농장에 막 7시에 도착을 했다고 치더라도 한 2시간 안에 30도가 넘는 원유가 5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도를 조작을 해서 5도 이하로 기록을 하고, 그러면 10도가 넘는, 예를 들어서 10도가 넘는 원유를 넣고 3시간을 운행을 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원유라는 건 왜 5도를 이하일 때는 수집, 5 이상일 때는 수집을 거부하라고 해설 지침서에도 나와 있느냐 하면, 원유라는 건 불순물이 많고 영양덩어리, 원유가 이제 우유 자체가 이제 영양덩어리인데다가 거기 불순물이 많아요. 불순물이 많아서 온도가 높게 되면 쉽게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간 냉동기도 달려있지 않은 땡그로리로 이렇게 원유를 운반하고, 선전에는 1등급이니 뭐니 이런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방송을 하면 부산우유를 그걸 비방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있고 국가가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원유에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그 지금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다 수의사예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지금 상식 이하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이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는데 함안군청에 이성환이라는 공무원이 저한테 전화를 받자 돈을 뜯어내려고, 제가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삼양기업 대표인 줄 알고 함안군청에 오라 해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112를 불러서 이 사람을 신고를 했더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저를 보복하기 위해서 제 신고를 신고서에 함안공장에 있는 차들이 땡크로리가 23대가 20년 이상 거기서 주차를 하고 무허가 주차를 하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자기가 2번이나 가봤는데 안에 주차된 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우유 공장은요, 질병을 옮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출입을 할 때는 기록이 다 남아요. 경비실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도 목적이라든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공무원한테. 들어갈 때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대요. 아니, 입구에 경비도 있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가서 사진을 찍고 이래 했는데 맞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거 없다더라고.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공무원이 그렇게 업무를 하면서 이 상대방한테 알리지도 않고 불법으로 몰래 들어갔다면 이거는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2번이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23대나 되는 땡크로리들이 한 대도 주차되어 있지 않더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가서 확인을 해갖고 다시 사진을 찍어서, 왜냐면 바깥에서 보이니까요. 찍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틀이나 3일 후에 갔습니다. 3일 후 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생업이 있으니까 쉬는 날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갔죠. 갔는데 거기서 부산우유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기다리고 있어서 휴대폰을 빼뜨리려고 하길래 휴대폰을 못 주겠다.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오면 내가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휴대폰을 빼뜨리면서 저를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20분 이상 제 위에 올라타서 땅에 엎드려서 있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을 안 뺏기기 위해서 휴대폰을 잡고 두 손으로 잡고 가슴에 안고 이렇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 위에 올라타서 세 명이 제 팔을 제끼고 깔고 뭉개면서 목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도 하고 휴대폰도 파손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폭행죄로 고소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저한테 맞았다고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자기네들도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발로 가지고 사람들을 찰 수 있으며, 그리고 그걸 차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공익적인 일을 한다고 일하는 사람이, 제가 나이들 한두 살 먼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폭행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왜냐하면 초기 진술에 직원들 도움으로 휴대폰을 빼뜨렸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언급이 됩니다. 제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런 내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술이나 이런 걸 다 바꾸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죄가 이제 지금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는데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되면 제가 이 수술 잠을 이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 3번 정도 자다가 실신을 해가지고 호흡곤란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낮에도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폭행당한 이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동영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사를, 지배적 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이후에 2004년 7월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부장 안에서도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원유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사진을 찍었죠. 동영상을 찍었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못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유를 수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집유를 마치고 돌아온 차들은 공장에서 집유장에 도착을 하면 그 갖고 온 수집한 원유를 검사를 일단 해야 되겠죠.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저유지로 옮기는데, 그 작업을 수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구조에 따라 안전관리 인증, 해썹이라는 인증을 다 받아서, 이 해썹이라는 인증이 뭐냐면 자가 인증이죠. 왜냐하면 그 많은 업체들을 공무원들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다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이 해썹이라는 인증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인증을 해서, 우리가 그 인증을 보고 제품도 이제 구입도 하고 하듯이, 이런 인증을 안 받으면 영업을 힘들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지금 띄웠는데,
그 집유장 해선 지침이라는 걸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집유장 작업 공정도라는 건데요. 요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쉽습니다. 이제 집유장에서 차량이 이제 출발을 하죠. 6시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목장에서 수집. 목장에 가서 수집을 하는데 수집하기 전에 현장 검사도 하고 시로 채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에서 검사도 기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목장을 해서 수집을 마치면 집유장에 도착을 하죠. 그 표에도 보시면 집유장에 도착을 해서 저유조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수유라고 합니다. 수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유 전 원유 검사 이렇게 돼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수유를 하기 전에 싣고 온 원유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실 검사를 하죠. 실험실 검사의 뭐 대표적인 것이 집유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잔류물질 검사, 원유 안에 항생제 잔류물질, 젖소가 유방염에 걸리고 이런 질병이 있으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이렇게 먹이죠. 먹이면 허용 기준치를 넘어간 항생제가 우유에 들어가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복용할 수 있는 허용 기준치 이하 이것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허용 기준치 이하 원유를 원유 안에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이런 검사가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저유조에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유를 하고 난 후에는 집유 탱크를 한 25분 동안 매뉴얼에 따라서 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영상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척을 안 합니다. 검사도 안 하고 세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산우유 같은 경우에는 25톤 탱크로리들이 여러 대 있어요. 그래서 울산 공장에도 운송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도 이렇게 탱크로리들이 운송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원유 운송만 전문적으로 하는 25톤짜리 탱크로리도 냉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냉동기라든지 우리가 10도를 5도 0도에서 5도를 유지를 원유를 해줘야 되는데 겨울에는 가열기가 없어서 윗지방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원유가 얼고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원유가 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온도를 올리기 위한 가열기가 달려 있어야 되고 요즘은 본행 탑차들도 우유회사 차들은 이런 가열기 같은 게 없어서 겨울에 운반할 때 우유가 얼어요. 얼고 그게 해동이 되면 변질이 일어나죠. 미생물의 증식이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해동된 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동된 건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일부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은 이런 걸 알고 겨울에는 이런 가열기가 달려있지 않은 온도를 10도, 0도에서 10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차들을 한테는 이를 위탁을 안 합니다. 위탁을 안 하는데 마찬가지로 축산물인 원유가 윗지방 같은 경우 뭐 강원도의 파스텔 우유라든지 뭐 서울 우유 같은 경우는 다 윗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윗지방에 있는데 그런 데서는 탱크로리에 가열기가 없다 보면 겨울에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데다가 5도짜리 원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지요. 얼고 그러면 물하고 원유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개선을 지금 2025년인데 아직까지도 이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집유장에서 수유를 하기 전에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시면 원유 검사를 안 하고 수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햇섬 지침서에 이번에 보시는 햇섬 지침서를 보시면 집유장 햇섬 지침해서 거기 보면은 이제 집유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있죠. 거기를 보면 거기에 5-3에 3-3이죠. 3에 보면 원유의 온도를 확인하여 5도 초과 시에는 수집을 거부하고 품질관리팀장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른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5도를 초과하면 수집이 거부됩니다. 온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차량에 냉각기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는 다 조작을 하고 어저께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관리 기준에 의거 수집 전에 검사 및 원유의 검사 및 시료 채취를 실시한다. 예. 그리고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는데 이 운전기사하고 통화 내용에도 집유장에 돌아가서 집유를 딱 끝내고 그리고 기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엉터리로. 그 다음에 원유 시료는 5도에서 2도에서 5도에서까지 안전하게 수송한다. 집유 시간은 최대 3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목장별 수집 완료 후 집유장에 도착하면 중요하죠. 시료를 넘기고 잔유물질 검사 결과 합격 판정 시 저유조의 수유를 실시한다. 예,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유조의 수유가 끝난 차량은 반드시 CIP 세척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탱크로리 안에 펌프도 있고 이런 호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매번 분해해서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CIP 세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끓는 물이나 그 다음에 세척제 이런 것들을 넣고 안에서 세척을 하여서 이렇게 다른 세척을 마친 후에 다른 농장에 가서 집유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자들은 안 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올라가 있는데 그걸 보시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셔서 이걸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될 게 목장에서 수집을 완료한 후에 집유장에 도착하면 지침에 따라서 시료를 실험실에 넘기고 거기서 그러면 그 넘겨받은 실험실에서 잔류물질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에 합격 판정이 나면 그때 수유를 실시한다 하고 햇섬 지침서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안 하고 집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차량이 집유장에 도착해서 운전기사가 내려서 차에 이제 올라가서 탱크로리에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흰 옷 입은 사람이 호스를 미리 꼽지 않습니까? 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시료 채취도 안 했는데 당연히 이런 시료 채취를 차량 시료라든지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라든지 이런 시료를 채취해서 합격이 돼야 그때부터 저유조에 수유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햇섬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관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모든 차량들이 아예 실험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유가 이루어지고
그 제품을 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시료를 채취했는데 아마 호수에서 탱크로리에 연결되어 있는 원유들이 저유저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샘플을 채취했고 곧이어서 이제 이 사람이 차량 시료를 하고 그다음에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실험실로 가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조금 지켜보십시오. 지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가 있는 흰 통도 보셨고, 또 이제 차 뒤로 가서 그 캐비넷 안에, 범프가 있는 캐비넷 안에서 농장 시료를 가지고 이제 실험실로, 예, 저 손에 들고 나오죠. 예, 지금 손에 들고 실험실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판정이 안 났어요. 났는데 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동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시료를 채취하러 올라가는데 이 지게차가 지나가고 난 후에 자세히 보시면 이미 저유조에 들어가는 호스가 차량에 꼽혀 있습니다. 지금 시료를 채취하러 올라갔는데, 차량 시료를 채취하러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차량 시료 채취를 마치고 내려온 운전자가 차 뒤쪽으로 가서 그 호스를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 호스는 미리 다 꼽혀 있었다는 겁니다. 넘어가죠? 호스 쪽으로 넘어가서 그러고 난 후에 이 호스를 꼽아 놓고 다른 작업자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러 가든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가 다른 작업자하고 같이 가는 장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검사도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직접 모든 차량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농장에서 채취한 순식한 원유를 기존에 있는 저유조 안에는 다른 데서 갖고 온 원유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섞으려면 합격이 돼야 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침에 목장별 수집 완료한 지부장에 도착하면 채취한 시료를, 왜냐하면 차량에는 이미 섞여가 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농장하고 5군데나 섞인 걸 가지고 검사를 물론 하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섞기 전에 각 농장에서의 시료가 중요한데, 이자들은요, 이 하는 지식 법정에서도 그 검찰에서도 진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 히트를 아끼기 위해서 목장별 검사를 안 한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상식 이하의 짓이죠. 왜냐하면 5군데를 들리면 희석이 일어나잖아요. 허용 기준치라는 게. 그러면 나중에도 방송이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5배가 넘어갔을 때 검출이 일어납니다. 허용 기준치에.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허용 기준치를 넘어가면 이제 적발이 되는데 5농가를 들리는데 한 농가에 기준치가 문제가 있는 불량 제품이 나왔다. 기준치를 넘어가는 게 나왔다면 4군데는 괜찮다면 이 4군데를 들려서 섞으면 희석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 혼합 원유 차량 실효라죠. 차량에서 이 섞여가 있는 걸 가지고 검사를 하면 체킹이 안 되죠. 허용 기준치 넘어간 농가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는 각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그걸 안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또 계속 검출이 안 돼가지고 하다가 이제 항생제의 양이 많아져서 이 허용 기준치에 5배가 넘어가면 그때야 검출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에 허용 기준치에 5배가 넘어 측정을 해보니까 문제 있는 농가에 잔류물질이 농약 잔류물질이 이게 5배가 넘어갔을 때 검출이 된다는 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걸 공무원들한테도 설명하고 검사한테도 설명을 하고 법정에서도 다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수의사들이에요. 제 같은 일반인도 아는데 왜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 공무원들과 예전부터 이 우유업체들이 결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도 결탁이 돼 있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절대 개선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사 먹을 때는 국민들이 돈을 주고 사 먹을 때는 정상적인 원유에 대한 대가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농장에서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생산이 좋은 제품이 생산됐다 하더라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검사도 안 하고 냉각기도 없는 데다 운반을 하면 질이 나빠지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는 중단돼야 되죠. 이걸 5년 전부터 했는데 폭행을 하고 막으려고 경찰관까지 그런 자료가 있는데도 검사까지 저를 폭행죄로 기소를 저는 손도 댄 적이 없는데 가는 사람을 붙들고 넘겨뜨리고 휴대폰을 빼들고 폭행을 이래 했는데도 저항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을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가 조금 어렵더라도 바로 잡을 겁니다. 바로 잡고 그래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이런 작업들을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내부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후원을 주시면 이걸 바로 잡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약국에 가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일반 의약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일반 의약품이라도 약사가 직접 팔게 돼 있고 복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도록 돼 있어요. 한 몇 년 전부터 카운터에 약사들이 일반 의약품을 팔면서도 복용 방법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줘 처음에는 의아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왜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그 법을 만들 땐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심오한 뜻들이 있습니다. 왜 축산물위생관리법 12조 2항에 수의사가 농장에 가서 지휘전 검사를 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4조 2항에
축산물위생관리법 4조 2항에 따른 식품 공전의 시료 채취를 수의사가 하도록 이렇게 했느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제품을 만들려도 원재료가 문제가 생기면 절대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건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겠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만들겠죠. 선진국에서 하는 것들을 하면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되고 원유 검사를 민간인이 못 하잖아요. 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후원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염체불구하고 그 밑에다가 후원 계좌를 띄웠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